시흥시 거모동의 아주아파트 35평 전셋집. 박현수 씨네 부부는 이곳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맞벌이로 아등바등 살아가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 꿈은 바로 내 집 마련. 전세금도 계속 오르고 우리도 집을 사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아내 윤희 씨의 말에 현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아주아파트의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가 5천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전세 시세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집을 사는 게 낫겠어. 특히 주변 지인들의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는 말들이 부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들리자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을 갖자. 2021년 초 부부는 부동산 앱을 뒤지며 집을 찾았습니다. 서울이나 광명은 이미 불가능한 가격.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은 시흥 백오 신도시였습니다. 신도시라 깔끔하고 바닷가도 가깝고 전철도 곧 생긴다던데 지인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백옷은 서울보다 훨씬 저렴했고 신도시라는 단어가 부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와 블로그, 유튜브를 뒤지며 온갖 정보를 모았습니다. 호재도 너무 많았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빠르게 결정을 내렸죠. 그들은 백오동에 있는 2017년식 아파트의 84타입 17층을 골랐습니다. 2021년 초 7억 7천만 원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대출은 4억 6천만 원을 받았고 기존 전세 보증금과 예금을 탈탈 털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윤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집이 생겼어. 아이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된 기분이야. 현수 씨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기만 하면 돼. 매수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걸까요? 계약 후 4달 만에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매물이 8억 6,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지? 반년도 안 돼서 1억 8천만 원이나 올랐어. 그동안 월급을 악착같이 모으며 겨우 자금을 마련했던 부부는 허무할 정도였습니다.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였구나. 지금이라도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진짜 너무 다행이다. 호가 시세는 이미 9억을 넘어 있었고 부부는 10억까지 올라야 팔 거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였죠. 이대로 쭉 상승할 거라 믿으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위기설이 흘러나왔죠. 2022년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이자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 180만 원을 넘어가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뭐야? 계산이 안 맞잖아. 윤희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현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현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려봐, 금방 괜찮아질 거야. 가게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외식을 아예 끊고 아이 영어학원도 하나 정리했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이는 부모의 표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자꾸 한숨 쉬어?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웃으려 애썼지만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현수 씨는 돈 내기만 나오면 입을 굳게 다물었죠. 부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윤희 씨가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6억 8천만 원에 샀던 집은 이제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2억이 넘게 빠졌다고? 윤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던 부부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집값이 왜 이래요? 부동산 사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5억 초반이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현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좀 더 기다릴 걸 왜 그렇게 급하게 샀을까? 전세로 돌리고 이사를 갈까도 고민해봤지만 전세가도 많이 떨어졌고 대출 때문에 월세 두는 것도 불가능했죠. 매월 180만 원 넘게 이자를 내는데 집값도 2억이나 빠졌다니. 너무 후회된다. 잊고 지내보려 해도 계속 시세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해당 아파트 고층 매물이 거래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5억 9천만 원. 23년에 비해서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 1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부부는 본전까지 회복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폭등장일 때 서울의 강력한 규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안산과 시흥으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지역들의 집값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됐고 영끌에서 투자한 2030 세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대표적인 사례로 백오 신도시 신축급 대단지의 시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4타입 기준 가격 변화를 보면 정말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2019년 말 3억 초반하던 아파트가 2021년 말에는 7억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일 타입 매물이 4억대까지 떨어지면서 3억 넘게 하락했는데요. 2년 만에 2배 넘게 올랐던 가격이 지금은 최고가 대비 3억 이상 하락한 금액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안산과 시흥은 사두면 무조건 오르는 곳이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안산과 시흥의 아파트값이 자고 나면 몇 천만 원씩 오른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뜨거운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갭투자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전세든 매매든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죠.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갭투자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심한 곳은 분양가의 3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보면 3, 4억씩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승기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고 이들이 대부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면서도 떨어진 집값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올랐던 집값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한때 떠들썩했던 매매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는 가격을 낮추더라도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특히 시세보다 훨씬 싼 경매 매물마저도 유찰되는 건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물은 있지만 거래는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낙찰가율마저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하락폭은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100옷 호반 서밋플레이스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 10억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5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1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2021년에 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샀다면 대출 없이 4억 1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자만 따져도 연간 약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개발이나 교통망 확장 등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서남부의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언젠가 시와오, 송도,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가 실현되고 서울대병원까지 들어서면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이미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승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바라던 2, 3년 뒤 급등 시나리오는 완전히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되려 최소 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과 개발이 구체화돼도 금리나 경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곳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산부터 보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선부입니다. 이 아파트는 1차와 2차로 되어 있고 2018년식 414세대 최고 29층입니다. 서해선 선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선부역은 신안산선 개통 호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 상권도 가깝고 공원을 품고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2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층 매물이 5억 5,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4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이편한 세상 선부 202동 2101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7억 9,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40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상승장 끝물에 투자했는데요. 현재는 실거주하고 계시네요.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5,7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 21층으로 층수가 꽤 많이 차이 나는데요. 현재 201동 84타입 고층 매물이 6억 500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가 최고가보다 2억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흥 105신도시 중흥 S클래스입니다. 2019년식 1208세대로 신축 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단지 바로 앞에 정황 IC가 위치해서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단지 앞으로 인천 앞바다와 월곡포구 그리고 길 건너에 신세계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승장일 때 여기서 5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는데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시흥 105 중흥 S클래스 111동 1302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8억 7,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3층 매물이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 B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5억 3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A타입 매물입니다.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84 A타입 하위 평균가는 4억 6,500만 원, 일반 평균가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84 B타입 하위 평균가는 5억 4,250만 원, 일반 평균가는 6억입니다. B타입이 1억가량 비싼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84 B타입 호가 시세를 보면 중층 매물이 5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 원 이상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너무 하락해서 당분간 매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떨어지는 날도 있고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역에 얼마나 대출을 끼고 샀느냐죠. 고점에 대출을 많이 껴서 산 사람들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야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들은 좀 더 바닥이 나올지 지켜보자며 침착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높이 오르는 곳은 그만큼 내려갈 여지도 크다는 시장의 법칙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산과 시흥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한동안 조정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곳에 이미 거주하고 계시다면 생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며 생활하시는 게 낫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점엔 수익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그때가 지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갭투자 열풍이 휩쓸고 간 자리엔 공실과 미분양 그리고 하락한 매물들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산과 시흥 부동산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충격을 받으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발 악재가 겹치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교훈은 상승이 큰 곳일수록 거품도 빨리 꺼질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안산과 시흥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부동산 시장은 지방광역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된 상승세는 2021년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시세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수억씩 손해본 분들이 많습니다. 2021년 초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박민혁 이소미 부부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값은 이미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치솟아 있었죠. 부부는 자영업으로 번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굴려야 미래가 있어. 민혁님은 그렇게 말하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들에게 운명처럼 한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화면 속 부동산 전문가는 청주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청주는 신성장의 중심지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오송바이오폴리스, KTX, 청주공항,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영상은 대형 호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주 복대동의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는 2019년 3억대에서 2년 만에 7억대로 뛰었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복대동과 가경동은 물론 오송과 오창까지 수도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내 소미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영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죠. 2021년 3월 부부는 청주 복대동에 위치한 2015년식 아파트 전용 84타입 매물을 5억 5,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전세는 4억에 맞췄습니다. 갭은 1억 5,500만 원이었죠. 가격과 입지, 연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최고의 선택이었죠.
카페를 운영해서 모은 돈 1억 2천만 원에 모자란 돈 3,500만 원은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중개업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청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부부는 설렜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 믿었죠. 2년만 버티면 8억은 가볍게 넘을 거야. 드디어 우리도 집이 생겼어. 지금은 갭 투자이지만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집 사서 이사 가자. 그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래가 될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부부는 이미 돈을 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약 한 달 만에 동일 평형이 5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만에 2천만 원이나 올랐네. 진짜 대박이야. 이 정도면 우리가 카페에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돈만 좀 더 있으면 한 채 더 사는 건데. 신고가 소식에 너무 행복했죠. 이 소식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알렸습니다. 한 친구 부부는 민영님의 부부를 따라 옆 동네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길 진짜 잘한 거야. 돈 벌면 한턱 쏴.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죠. 그에 따라 투자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또 뉴스에서는 부동산 시장 냉각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은 학교랑 중심상가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청주에 아직 호재가 많잖아. 그들은 부동산 커뮤니티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들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2023년 초 상황이 궁금해서 부동산에 들린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님, 24층 매물이 3억 7,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지금 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기다려보시죠. 곧 오를 거예요. 1억 8천만 원이나 빠졌다고? 1년 반 만에? 부부가 매입한 고층 매물의 시세는 이제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사이로 뚝 떨어졌습니다. 호가 시세도 1억 넘게 하락한 셈이었죠. 더 큰 문제는 전세였습니다. 기존 전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조금 더 싼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새 임차인을 찾기 위해 부부는 다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지금 전세금을 잘 받아야 3억이에요. 3억 4천만 원은 무리입니다. 3억이라도 잘 맞춰볼게요. 전세가가 4천만 원이나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현금을 더 투입해야 했죠. 아내 소미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돈 다 까먹는 거 아니야? 겨우겨우 3억에 들어올 전세입자를 구했고 그동안 모았던 돈과 사업자 대출을 합쳐 4천만 원을 메웠습니다. 전세 시세도 떨어져서 역전세를 맞고 집값도 떨어져서 팔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죠. 그때 최고점일 줄 알았으면 안 사는 건데. 기다렸다가 지금 샀어야 해.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2025년 5월 최근 해당 아파트 15층 매물이 4억 4,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장에 비해선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 1억 이상 손실 중입니다. 부부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카페 운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언제쯤 본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박민영님 부부의 이야기는 청주에서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같은 시기 청주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청주 부동산 시장은 지방광역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된 상승세는 2021년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청주시의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청주 부동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 하락세는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청주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 2월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이후 약 1년 반 동안 3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흥덕구의 주요 아파트들은 2021년 초 평균 7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을 기록했으나 2021년 말에는 약 6억 원대로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과 같은 경제적인 불안정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청주 시장에 미친 영향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대출 금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고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청주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청주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시티 프라디움 1단지입니다. 최고가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2020년식 797세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매매가 7억 7,500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청주 부동산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신규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광역철도 개발 호재들로 1년 만에 몇 억씩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청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외지인들의 갭투자 비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청주 복대동과 가경동 신축부터 오창과 오송까지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지금은 투자했던 분들이 매물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85만 명이 거주하는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청주의 부동산 지표를 분석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7억 9,500만 원까지 거래됐던 오송의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흥덕구 오송읍 연재리에 위치한 오송 힐데스하임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402세대 최고 28층입니다. 40평부터 60평까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꾸준합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오송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오송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2타입의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정확히 2년 만에 4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6층 매물이 6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3% 하락했는데요. 22년 거래 현황을 보면 802동 2101호 매물이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6억 1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오히려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 매물인데요. 현재 호가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2동 중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 801동 고층 매물은 6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중층 이상 매물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빠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두산 이브 지웰시티 2차입니다. 거래량이 높은 준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빠릅니다. 2015년식 1956세대인 이 아파트는 복대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단지로 대형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서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길 건너엔 현대백화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80타입의 분양가는 3억이었고 21년 최고가 7억 7,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4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2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1%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했을까요? 22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동 2502호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8년생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5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12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1%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5층 고층 매물인데 최근 거래된 매물은 12층으로 중층 매물입니다. 고층 매물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4동 30층 매물은 6억 4,500만 원, 208동 32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1억 2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주 오송에 위치한 오송역 힐스테이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59타입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3억 중반선에 공급됐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 중에는 마이너스 3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나오는 마피 매물도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P가 가장 크게 붙은 매물은 114동 저층 매물인데요. 분양가 3억 3,09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 경쟁률 60대 1을 넘었던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는 4억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874세대로 26년 상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온 매물도 있고 마피가 붙어서 싸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그중 101동 13층 매물은 분양가 3억 9,890만 원에서 마피 1,500만 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프리미엄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매물 현황입니다. 청주에는 2020년부터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없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증가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청주에는 지금까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2023년과 24년에 수요보다 2배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2026년과 27년에도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 전세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청주 모든 지역에서 전세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과 보합세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는 매매 지수와 다르게 그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그 다음 입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청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지웰시티 1차와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1차 99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6억 1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01동 4층 매물이 6억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매물은 남동향 매물이고 16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급매이기 때문에 호가 시세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월세를 끼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당구 방서동에 위치한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7,500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105동 4층 매물이 3억 6,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35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고 공실인 상황입니다. 이 매물도 급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호가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주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상 이후 투자자들이 서울 및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평과 여주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상승장에서 이 지역들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가 막심한데요. 2021년 김연아님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분양권이나 아파트 갭 투자로 큰돈을 번 사례들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얼마 안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대박이야. 너도 하나 사.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당시 34세였던 김연아님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야간 근무, 새벽 퇴근, 짧은 수면으로 채워진 고단한 일상의 연속이었죠.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는 책임감과 체력적 부담 속에서도 그녀는 꾸준히 시드머니를 모았고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혹은 집으로 돌아와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뒤지며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어요. 저는 제자리인데 친구들은 집값이 몇 억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제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자산이 돈을 벌어다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부동산 투자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자산은 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1억 5천만 원 정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는 그녀의 재정 능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청약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떨어지기 일쑤였고 그녀에게는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강조망 아파트, 단돈 1억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역세권, 신축 아파트, 브랜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온라인의 뜨거운 분위기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주 남한강변에 위치한 2020년식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수변공원과 강조망이 펼쳐지는 아파트로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는 이례적인 관심을 끌었죠. 그녀는 처음엔 여주가 경기도 어디쯤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유튜버들과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전망에 점점 빠져들었죠. 솔직히 여주가 어딘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경강선을 타면 판교와도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했죠. 남한강 조망에 1군 브랜드 아파트라면 실거주하려는 사람도 많을 거라 믿었어요. 야간 근무 후 새벽 병원 휴게실에서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며 그녀는 점점 투자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 주 주말 근처 부동산에 찾아갔죠. 남한강 뷰는 수요가 끊이지 않아요. 브랜드 아파트의 신축이니 투자 가치도 확실합니다. 중개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단지 앞 수변공원을 걸으며 강 너머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고 신축 아파트의 외관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면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
부동산에서 보여준 매물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84타입의 남한강 조망이 가능한 매물이었죠. 가격은 4억 6,300만 원. 전세 3억 5천만 원에 입주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1억 1,3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과 보증금을 탈탈 털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월세집보다 보증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까지 시도하는 모험이었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요즘 갭투자는 다 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부동산 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릴 거야. 계약 후 2달 뒤 잔금을 해결하러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고객님 축하드려요. 벌써 1,500만 원 올랐어요. 같은 조건의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가 됐던 거죠. 1억 1,300만 원을 넣고 2달 만에 1,500만 원을 벌었네. 수익률 10%가 넘잖아. 대박이다.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죠. 다들 너무 축하해줬고 그녀의 간호대학 동기인 하늘님에게도 여주 부동산을 소개해줬습니다. 너도 저축만 하지 말고 투자해. 금방 돈 벌 수 있어. 그렇게 현아님은 레버리지 투자의 고수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는 각종 호재로 들썩였습니다. 여주는 경기도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다. 경강선 호재에 강변 프리미엄까지 무조건 오른다. 신축 아파트는 하락할 일이 없다. 현아님도 이 말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폭등 뉴스를 확인하며 행복했습니다. 상승장은 그녀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그녀는 자신이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주말마다 쇼핑을 하러 다녔죠. 집값은 실현되지 않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상승장의 열기는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잠시 불안했지만 집값이 더 오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녀는 쉬는 날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비는 그녀의 재정을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022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졌고 전세 수요는 급감했죠. 수도권 외곽으로 몰렸던 투자 수요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여주의 아파트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아님이 4억 6,300만 원에 매수했던 같은 타입의 물건이 3억 초반에 거래됐습니다. 심지어 최저가는 2억 9,9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축이고 강조망까지 있는데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급한 마음에 여러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냉정했습니다. 여주는 지금 매수세가 없어요. 그나마 신축이라 그 정도인 거예요. 전세도 요즘 너무 떨어졌어요. 그녀는 매일 밤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손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후회와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고 전세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금액에라도 전세를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돌려줄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갖고 있던 차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아님은 처음으로 이 투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대출에 대한 부담감에 간호사로서의 교대 근무 스트레스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병원에서 밤새 환자를 돌보고 집에 와서도 시세만 확인하며 잠들어요. 이게 무슨 삶인가 싶어요.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병원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더 나은 삶을 꿈꿨던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렇게 버틴 지 2년째.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주에 방문했습니다. 최근 10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어요. 이것도 많이 오른 겁니다. 아직도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많이 남았지만 최저가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사례는 현아님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당시 여주와 양평 등 남한강변 주변 부동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지역들의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 투자자들이 서울 및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평과 여주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상승장에는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세금 절감 목적으로 외곽 지역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이후 정부의 정책으로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 물량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매물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양평 여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우선 5억 9,200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여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주시 천송동에 위치한 KCC 스위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388세대 최고 49층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 초고층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시민공원과 출렁다리 조성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늘어나면서 생활 인프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32층 매물이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7%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상승장에서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여주 KCC 스위첸 101동 41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5억 9,2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3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32층과 41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매물은 41층 고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32층 매물입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37% 하락하긴 했지만 40층 이상 매물의 시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동일한 고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3동 19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3동 43층 매물이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40층 이상 매물이 시세가 약간 높긴 하지만 아직 최고가에 비해서는 1억 6천만 원 이상 저렴한 상황입니다. 고층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평에 위치한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을 보겠습니다. 2023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는데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가깝습니다. 또 남한강 조망에 갈산공원 접근성도 좋아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2억가량 붙어서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8%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상승장에서 거래 현황을 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 103동 18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양평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8층 매물이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1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층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A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4억 8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B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현재 102동 중층 매물이 4억 1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2동 고층 매물은 4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양평과 여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74타입 경쟁률 1.2대 1을 기록했던 양평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휴먼빌 아틀리에입니다. 7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남한강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얼마 전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7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보다 5,500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2동 6층 매물이 분양가에서 5,500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입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이 13대 1을 넘으면서 엄청난 경쟁을 보인 단지인데요.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로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84타입 기준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108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9,300만 원에서 프리미엄이 1,000만 원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평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소진됐고 현재는 적정 수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주에는 21년 이후 계속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신축 아파트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양평에는 2023년 수요에 비해 5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25년부터 계속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데요. 신축 공급이 적고 누적된 미분양 매물도 적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입니다. 여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7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여주역 인근과 천송동에 몰려있는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양평의 경우 매매 지수가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지수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주는 매매 지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전세 지수는 23년 말부터 상승세를 탔습니다.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양평과 여주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강변 인근의 고층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양평과 여주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적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양평과 여주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는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수도 호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앞으로 기다리면 다시 오르긴 할까요?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결혼 이후 차근차근 돈을 모아온 민수씨네 부부. 세종시에서 맞벌이로 지낸 지 5년. 이 부부는 안정된 내 집을 꿈꿨습니다. 세종은 그 꿈을 실현할 이상적인 장소로 보였습니다. 정부 청사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추진 등 굵직한 호재로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세종시 부동산은 사두기만 하면 오른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신고가 소식이 쏟아졌고 아파트 가격이 며칠 만에 수천만 원씩 오르는 일이 다반사였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지금 안 사면 평생 세종에서 집 못 산다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세종은 앞으로 10년은 간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이 부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한 선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 되는 곳이야.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의 말은 남편 민수 씨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줬죠.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종은 신도시 인프라와 넓은 공원, 깨끗한 도심을 자랑했죠. 민수 씨는 퇴근 후에 자주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이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뿌리 내리고 싶지 않아? 그의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주고 더 이상 이사 걱정 없는 삶을 꿈꿨죠. 그러던 어느 주말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세종시 다정동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2018년식 신축 단지에 들어서자 깔끔한 조경과 커뮤니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건너에 바로 초중고가 위치했고 중심상가도 가까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단지가 세종에서 제일 핫해요. 전용 74타입이 지금 7억 3천만 원인데 곧 10억은 갈 겁니다.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요. 그녀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민수는 단지를 둘러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우리 애도 여기서 뛰어놀면 딱이야. 학교도 가깝고 단지 자체가 신축급이잖아. 그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세종의 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부부에게는 뿌리 내릴 기반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용 74타입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3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지만 실거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나도 작년에 샀는데 벌써 2억 올랐다며 웃으며 자랑했죠.
부동산 커뮤니티는 세종은 절대 안 떨어진다. 정부 호재 믿고 들어가라는 글로 넘쳐났습니다. 한 네이버 포스트는 세종은 수도 서울을 대체할 미래의 중심지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열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건 절대 후회 안 할 선택이에요.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그녀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 후 한 달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7억 5,500만 원에 거래됐던 겁니다. 우리 7억 3천만 원에 계약하길 진짜 잘했다. 좀만 늦었으면 2,500만 원 더 비싸게 살 뻔했어. 맞아, 대박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길 잘했네. 너무 좋다. 벌써 2,500만 원 수익이라니.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익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상승장은 그들의 소비생활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마치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주말마다 골프 라운딩을 나갔죠. 집을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었지만 오르는 집값은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며 씀씀이가 계속 커졌습니다. 쉬는 날이면 고급 오마카세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들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여유 있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죠. 또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종 무조건 간다던 긍정적인 글이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세종은 끝났다, 대출금리 때문에 다 죽는다는 비관적인 글로 도배됐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건 단기 조정이야. 실거주니까 기다리면 돼. 집값이야 오르내리는 거지. 하지만 그의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죠. 2023년 1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5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억 3천만 원에 샀던 집이 2억 3천만 원이나 빠진 셈이었죠. 31% 하락이었습니다.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동산 앱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달에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5천만 원이나 빠졌어요. 고객님,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담보대출로 받았던 4억 3천만 원의 이자가 2배로 늘어나면서 골프와 쇼핑은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책상에 앉아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들의 목소리엔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던 내 집 마련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천천히 시장을 살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주변 지인들의 돈 벌었다는 말, 부동산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분위기, 그리고 실거주면 괜찮다는 자기 위안. 그 모든 게 그들을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가장 힘든 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세종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 부부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최근 세종시에는 다시 호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등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렸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세종 다시 뜨나? 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19층 매물이 5억 3,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집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본전인 7억 3천만 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부의 사례 말고도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집무실 등 호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종시는 저금리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되며 과도한 대출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새샘마을 8단지는 지역 내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98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같은 타입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7억 6천만 원, 약 50%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방곡동의 수룹의 1단지는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자리 잡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96타입이 과거 최고가 15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에는 7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약 49%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2020년, 2021년에 대형 호재와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끌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5천만 원씩 올라간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갭 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의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권력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치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의 말이겠거니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산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세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거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 98타입은 21년 1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98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4억 이상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세종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656세대 최고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세종시청과 중심 상권이 가깝습니다. 109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2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1003동 2101호 매물이 매매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6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동일 타입인 A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겠습니다. 천이동 고층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3억 3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실수요와 경제 여건입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현재 집값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주택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낙찰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450만 원에 감정된 시청 인근의 상가주택이 현재 7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2번 유찰 후 3번째 경매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년 전 11억 하던 땅은 현재 4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가 언제든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종에 내려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면 노려볼만 하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7세 강재훈님은 서울의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IT회사 직장인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그는 겉보기엔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동료들과 골프를 치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잖아. 그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그의 마음에 불안이 싹 텄습니다.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투자를 하지 않았던 그는 점차 뒤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퇴근 후 뉴스를 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너 아직 혼자니까 투자라도 해라. 이대로 가다간 노후가 위험하다. 친구들의 말은 그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재훈님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강남 교보문고에 앉아 경제서적을 읽고 유튜브로 부동산 강의를 들으며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은 입지와 타이밍이다. 지방광역시가 기회다. 책과 유튜버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부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은 손댈 수 없을 만큼 비쌌지만 부산은 달랐죠. 바다 조망, 신축 단지, 개발 호재. 부산은 재훈님의 눈에 기회의 땅으로 비쳤습니다. 부산이라면 가능할 거야. 오션뷰 아파트면 절대 망할 리 없어. 퇴근 후엔 부산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부산의 개발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블로그에서 본 부산 광안리 투자 성공기 글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3년 만에 3억 차익. 재훈님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혼자니까 과감하게 도전해보자. 재훈님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울, 강남, 용산은 꿈도 못 꿀 가격. 그는 부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오션뷰 신축 아파트는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단지 앞 해변과 상권 그리고 광안리의 활기찬 밤거리로 유명했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영상은 마치 영화처럼 화려했죠. 푸른 바다와 반짝이는 다리의 야경. 이건 서울에서도 찾기 힘든 입지야. 재훈님은 현지 중개사와 통화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광안대교 뷰는 수요가 끊이지 않아요. 브랜드 아파트의 신축이니 투자 가치도 확실합니다. 중개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주말을 이용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광안리 해변을 걸으며 바닷바람을 맞았죠.
카페 거리엔 젊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고 고층 아파트의 불빛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 정도 입지면 수요가 엄청나겠어. 여기 투자하면 돈 좀 벌 수 있겠다. 부동산에서 보여준 매물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84타입의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한 매물이었죠. 가격은 9억 8천만 원. 마침 전세 5억에 세팅되어 있어서 전세 끼고 사시면 됩니다. 재훈님은 망설였습니다. 현금 4억 8천만 원이라니. 내 전 재산을 걸어야 해. 하지만 중개사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요. 지금 안 잡으면 후회합니다. 재훈님은 혼자 사는 터라 가족과 상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며칠 밤을 고민하며 자금 계획과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하고 주식을 정리하고 신용대출 받으면 가능하겠어. 결국 그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전세 보증금 5억, 실투자금 4억 8천만 원.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부산 오션뷰 아파트라면 자산 가치가 있어. 그는 홀로 집에 돌아와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바뀔 거야. 계약 타이밍이 좋았던 걸까요? 계약하자마자 단지 내 동일 평형의 호가 시세가 1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재훈님은 매일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얼마까지 오르면 팔까? 그는 벌써 차익을 계산하며 상상했습니다. 판돈으로 부산에 더 큰 집을 사거나 서울 쪽으로 갈아탈 수도 있어. 혼자 사는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같이 부동산 투자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죠. 재훈이 집 산 곳 벌써 1억 올랐대. 그래 지금이라도 사길 진짜 잘했다. 주말마다 골프와 위스키 모임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자랑도 했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진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2022년 말 상황이 변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한국의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재훈님은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었죠. 괜찮아, 전세금으로 충분히 커버되니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세 수요의 감소였습니다.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고 주변의 신축 단지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인들을 끌어당겼습니다. 2023년 전세 재계약 시점. 기존 5억이었던 보증금이 3억 8천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차액은 재훈님이 현금으로 충당해야 했죠. 그는 현금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고금리 대출,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부산은 오를 거라고. 그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었죠. 하지만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며 시세를 확인하는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2024년 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단지 16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재훈님의 집과 비슷한 층이 무려 3억 5천만 원가량 싼 가격에 팔린 것이죠. 그의 부동산 투자는 이미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입지, 조망, 브랜드 다 완벽했는데. 재훈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부동산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광안대교 뷰 아파트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입지가 이렇게 좋은데요.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가 안 되는 게 문제죠. 오션뷰는 지금 같은 시장에선 큰 메리트가 아니에요. 커뮤니티의 말은 뼈아팠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부산의 신축 아파트는 계속 쏟아졌고 2016년식 아파트는 더 이상 프리미엄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재훈님은 깨달았습니다. 책과 유튜브에서 배운 입지로는 시장의 하락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죠. 그는 혼자 사는 집에서 밤늦게까지 부동산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는 후회로 가득 찼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재훈아 요즘 왜 그래? 친구들의 질문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냥 투자한 게 좀 잘못됐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장은 내가 아는 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 상승 거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2025년 4월 20층 매물이 5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버티는 중이에요. 그는 회사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엔 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고 있죠. 그의 자산은 마이너스로 가득해졌고 꿈꿨던 부동산 투자자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재훈님의 사례는 무리한 갭 투자와 성급한 결정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 말고도 부산광역시에는 많은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신축 아파트 미분양과 구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겹쳐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린시티와 해운대 같은 고급 주거지의 프리미엄 아파트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LCT와 두산 이브 더 제니스는 최근 1-2년 사이 최대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LCT의 경우 고점 대비 4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투자 심리 위축을 보여줍니다. 2025년 6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4,565가구로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완공 후 미분양은 2,261가구로 2달 연속 2,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의 아테라는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0.36대 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가 더 부족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수요 위축, 미분양 증가로 인해 부산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1년과 2022년 초부터 상승세를 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부산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대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오션뷰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에서의 낙찰가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들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유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억까지 거래됐던 수영구 광안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식 928세대 준신축 단지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분양했는데요. 역세권의 광안해변 접근성 그리고 광안대교 조망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원이었고 21년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8억가량 상승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계약된 매물은 103동 4,203호 매물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40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42층 매물이 16억에 거래됐고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6억 하락했습니다. 이 두 매물은 층수와 타입 그리고 조망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초고층의 광안대교 조망으로 이 아파트의 로얄 매물입니다. 동일 조건의 현재 시세를 보면 103동 39층 매물이 12억, 고층 매물은 12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의 광안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6억까지 거래됐던 동래구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3년식 1536세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가깝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의 많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안가 대장은 삼익비치, 내륙 대장은 동래 럭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2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3천만원이었고 20년 10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5천만원 하락했는데요. 공사비 이슈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거래된 매물은 20동 1107호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연제구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0동 1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7층 매물입니다. 최고가 대비 34%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래 럭키 6동 6층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고 20동 12층 매물도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을 12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럼 이제 부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입지 대비 고분양가라는 평가로 미달을 기록했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9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6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부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115동 4층 매물은 분양가 5억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을 보였던 곳입니다. 최고 경쟁률이 47대 1을 넘었는데요. 백양산 부암 서희스타일스입니다. 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1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7,600만 원에서 마피 3,400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5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기장과 강서구, 동래구, 그리고 금정구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미분양 매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지역 전체에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에는 2020년부터 4년간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다만 24년부터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도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에 대해선 서로 상반된 전망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서울 강남처럼 한정된 입지이니 꾸준히 오른다는 전망도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죽어가는 와중에 무슨 수로 오르겠나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를 100% 맞출 순 없지만 공통된 사실은 미분양이 많다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저점보다 소폭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예전처럼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금리나 경기 그리고 부산시의 인구,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산이든 다른 도시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뛰어들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 적금을 하며 자금을 모으고 시장 흐름을 공부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아가 집을 고를 때도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하고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노려야 황금성과 가치가 높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0대 부부 승호님과 유연님은 매일 저녁 부동산 관련 영상을 보며 투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각종 호재가 눈에 들어왔고 부동산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마지막 기회. 고덕 신도시와 지제역 그리고 브레인시티. 평택에서 기회를 노려보세요. 당시 부부는 저렴한 구축 아파트의 전셋집에서 월급을 저축하며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매번 떨어지는 신혼부부 전용 청약에 지쳐 있었죠.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버의 말 한마디가 부부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 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점점 서울 쪽으로 이동하세요.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부부는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 남부, 동탄이나 평택, 오산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잘 아는 지역들이었죠. 그들은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사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평택의 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1억 4천만 원이었죠. 부부는 저축 6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돈,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쳐 총 1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으로 4억이 넘는 집을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부부는 우리도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부부에게 뭐든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평택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들이 투자한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계약한 지 2달 만에 4억 5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진행됐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 기분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죠. 부부는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호가는 어느새 5억을 넘었고 탑층 매물은 7억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평택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야. 너희들도 얼른 투자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부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우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만들고 동탄의 2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자.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블로그도 개설해 부동산 투자 스토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였죠. 불과 몇 달 만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부부가 계약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4억 3천만 원에 계약했던 아파트의 시세가 2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자 폭탄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1억 5천만 원을 날려버린 셈이었죠. 2025년 5월 동일 타입의 거래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직도 1억 5천만 원 손해 중입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언제 본전까지 회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과 인접해 있는 오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역 주변 단지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평택과 오산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들의 시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산대역 인근의 대표 단지인 오산대역 세교자이 84타입은 2021년 최고가 7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4월 기준 약 5억 5,7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억 원 가까이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2018년에 준공된 역세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교 신도시 내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자연엔 자이 84타입 역시 2021년 9억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기준 5억 수준으로 정확히 4억 하락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로 초기 관심을 끌었지만 엄청난 수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산과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오산 세교지구와 평택 고덕 신도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입주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 신도시는 단기간 내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오산 세교 역시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며 매물 증가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산 세교는 상업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대형 병원, 대형 마트,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오산 원도심이나 인근의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 주민들은 대형 병원을 가기 위해 차로 3-40분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덕 중심부는 상업시설과 병원이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이는 주거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또 오산과 평택은 수원, 광교, 용인, 화성, 동탄 등 인근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동탄은 교통, 교육, 상업, 의료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오산과 평택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덜 발달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산 세교지구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지구에는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가 다수 입주해 있으며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현재 4억에서 5억대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수원이나 용인, 동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교지구의 상가 공실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며 활발히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광교나 동탄의 상권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교의 상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30대 신혼부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도보거리에 있어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아요. 동네가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상업시설 부족은 공통된 불만이었습니다. 50대 주민부는 무릎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시내까지 40분씩 걸려요. 대형 병원이 없어서 아쉬워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상업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곧 병원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상가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세교지구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난 김모 공인중개사는 세교는 오산의 강남이에요. 오산천이 흐르고 동탄과 용인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좋아 젊은 층이 많이 찾죠.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지만 4억 5억 원대의 적정 가격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분은 집값이 급등하지 않고 물가 상승분 정도만 반영돼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예요.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 가치가 더 오를 겁니다. 라며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평택은 오산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드는 산업 중심지입니다.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가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이 꾸준합니다. 고덕 신도시 내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4, 5억대에 거래되며 오산 세교와 비슷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교통과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사실 고덕 신도시 외곽 지역은 상업시설과 병원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 외곽의 한 주민은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차로 20-30분을 이동해야 해요. 중심지로 가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불편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 내 상업지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대형 쇼핑몰과 병원 유치를 계획 중입니다. 이는 지역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키가 될 것입니다. 평택의 가장 큰 강점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입니다. 최근 좀 주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고덕 신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덕 신도시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인프라만 보완된다면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입지와 성장 가능성, 호재 등 여러 측면에서 각자 다른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생활 인프라 부족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병원과 상업시설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평택은 고덕 신도시의 상업지구 개발과 교통망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산시는 2026년까지 세교지구에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 쇼핑몰을 완공할 계획이며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와 평택 원도심을 연결하는 트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두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가성비 좋은 부동산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되었지만 두 지역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발 진행 상황과 부동산 지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산과 평택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오산과 평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봄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38세 직장인 지훈 씨는 인생이 걸린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위치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10년 넘게 성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꿈꾸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덕에 친구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고 모은 돈도 꽤 많았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말고는 전부 다 적금을 해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이야기. 특히 서울에 사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었는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또 지방에 투자해서 꽤 많이 돈을 번 친구도 있었죠. 이런 부동산 투자 성공담들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다들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지훈 씨는 점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린 부동산 재테크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재테크 특강이 주말마다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죠.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주최하는 특강이었고 강사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었죠. 서울 1시간 거리 수도권 근교 아파트가 기회입니다. 라는 PPT 화면이 눈에 들어왔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갭 투자의 마지막 기회. GTX 도로 확장 이건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지훈 씨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매달 월급의 70% 이상을 저축했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의 월급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강사의 말 한마디가 그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 투자로 종잣돈을 늘리고 2년에서 4년 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세요. 지훈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지훈님은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강원도 원주와 춘천을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저렴한 지역들이었죠. 그는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 중개업소 직원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주는 앞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혁신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원주 준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5천만 원이었죠. 매물을 기록해두고 그 다음 주엔 춘천을 찾았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 전세 2억 7천만 원으로 갭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당장 두 채나 가능하겠어. 지훈님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저축한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 1억을 바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짜 돈 모아두길 잘했다. 이제 이 돈으로 나도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자. 이제 저축은 끝이다. 이를 기반으로 원주와 춘천에 각각 한 채씩 총 2채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평균 실투자금은 한 채당 5천만 원이고 전세 기간도 각각 2년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지훈님은 내가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지훈님에게 뭐든 잘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의 투자 아파트들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원주의 아파트는 5억 7천만 원의 거래가 기록되었고 춘천 아파트도 4억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1년 만에 2억을 번 셈이었죠. 수익률은 무려 200%였습니다. 지훈님은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개발만 완료되면 이 아파트들 최소 8억은 간다. 내가 계산 다 해봤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지훈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이 아파트들로 시세 차익 4억을 만들고 서울 강북에 30평대 아파트를 살 거야.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열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지훈님이 계약한 아파트들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원주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춘천 아파트는 새세입자를 찾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원주 아파트는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지만 춘천 아파트는 공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출 규제에 막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월세 수요도 미미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매입한 가격에라도 처분하려고 했죠. 하지만 3억 2천만 원에 매수한 아파트 가격은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훈님은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하길. 급매로 내놔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요. 지금 춘천은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파시려면 호가를 더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그는 망연자실했죠. 그동안 저축했던 돈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때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을까? 욕심이 화를 부른 건가?
춘천의 구축 아파트는 생각했던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래는 뚝 끊기고 매물은 점점 쌓였죠. 그러던 중 한 부동산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내리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4천만 원이나 손해보면서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처음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급등기의 원주와 춘천 시장을 이해하려면 당시 지역을 대표하던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다음은 당시 고점을 찍었던 두 단지의 사례입니다. 춘천 롯데캐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15년이고 전용 면적 154타입이 10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춘천에서 최초로 10억 원을 돌파한 사례로 지역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춘천에도 이런 가격이 가능하다는 상징적 거래였죠. 이 단지는 남춘천역 인근에 위치하며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와 대단지 프리미엄을 앞세워 상승기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춘천이 서울처럼 변한다는 부푼 기대를 품었고 이 단지는 그 기대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1년이고 전용 면적 84타입이 2021년 7월 5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입주 직후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원주의 새로운 대장이라고 불리면서 투자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개 단지는 2020년, 2021년 원주와 춘천의 상승기를 주도하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장에서 엄청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부터 원주와 춘천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씩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5, 6%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갭 투자자들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두세 배로 늘어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의 연 2% 금리라면 연간 이자 부담이 600만 원이었지만 금리가 6%로 오르면 1,80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월세로 전환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시행사들이 땅값만 올려놓고 착공을 미루는 바람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습니다. 원주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실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는 시장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바로 호재의 지연이었습니다.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열풍을 이끌었던 GTX 연장 논의는 정거장 위치와 노선 확정이 늦어졌고 착공 시점은 매년 뒤로 밀렸습니다. 여기에 첨단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도 지연되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식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상업시설 유치, 문화시설 조성 등도 계획 대비 2, 3년씩 늦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호재 실현이 멀어지자 손실을 감수하며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원주와 춘천의 주요 단지들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여전히 지역 내 브랜드와 입지의 힘을 보여주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단지들은 하락 이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주와 춘천의 미분양, 공급 물량,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주는 2024년 하반기 약 2,000세대였던 미분양 물량이 2025년 1,000세대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평균치보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춘천은 2020년 이후 미분양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최근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급 물량을 보면 원주는 2025년 입주 예정 물량이 평년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특히 관설동과 방곡동의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가격 하방 압박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공급이 급감할 전망이어서 이 시기를 넘기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27년, 2028년 공급 공백이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와 매매 지수를 보면 원주는 최근 전세 지수가 반등하며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주변에서 전세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와 매매 지수가 동반 반등 중입니다. 남춘천역 온이동을 중심으로 수요가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접근하려는 분들께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세분화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심과 역세권에 집중할 때입니다. 수요는 이제 역세권과 도심 중심부로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회복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남춘천역 주변, 원주는 혁신도시와 원주역 인근 단지를 우선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에서는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잘 소화되는지 지켜보세요.
공급 과잉이 해소된 이유가 매수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2027년 이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신축 아파트 급매물 시세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와 춘천은 수도권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처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숫자와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금리 안정화와 전세지수 반등으로 저점이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주는 2026년 이후 공급 해소로 안정화 가능성이 높고 춘천은 2027년 공급 공백 구간에서 신축 프리미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 GTX 개통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호재가 현실화되면 두 도시는 수도권 외곽 도시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전세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금리 변동 시 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강원권 부동산은 이제 호재를 기대하면서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투자처입니다. 또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락이나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면서 관심 있는 단지의 시세 변화를 계속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강원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